10월 26일 마오쩌둥은 전문을 보내 인민지원군의 온정리 첫 승리를 경축하였다. 그러나 이런 정도의 승리로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마오는 펑더하이에게 한국군을 보위하여 외부와의 연락을 끊어 다른 한국군을 끌어들이는 미끼로 삼으라고 독려하였다. 국군의 제2군 군부에서는 정세가 위급함으로 박광혁 대령의 제6사단 19연대와 고근홍 대령의 8사단 10연대로 하여금 온정을 반격하여 수복하고 당지에서 유실한 병기와 장비를 급히 되찾으려고 하였다. 임부택 대령의 제7연대는 26일에 고장에 도착하였으나 그 산하 1개 대대는 추산에 도착하여 심지어는 압록강 피안의 중국 경내를 향하여 소총을 난사하기도 하였다. 그 후에야 그들은 상급 부대의 명령에 따라서 제6연대를 따라서 남으로 철수하였다. 한국군 제2군을 끌어들이기 위하여 펑더하이는 인민지원군 제118사단에 명하여 먼저 초산과 고장 일대의 한국군 제7연대를 보위하라 하였다. 그리고는 제119사단과 124단 병력을 온정 남쪽과 동쪽에 각각 은둔시켜 한국군 중원군이 파견되어 여기를 통과할 때 공격을 하도록 하였다. 이때 인민지원군 중부에서는 한국군 제6사단 이외에 제1사단도 아마 용포동을 지나 온정으로 향해 동남 서남에서 합세하는 진지를 이룰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 때문에 새로운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인민지원군 제40군 주력이 한국군을 유인하여 영변 경내의 구두동, 입석동, 천수동, 용포동 쪽으로 끌어들이면 동서양측에서 제38군과 제39군을 출동시켜 포위 공격하고 온정에서 한국의 각 지원군을 섬멸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10월 27일 인민지원군 제118사단은 온정 고장의 찾기를 절단하고 한국군 제7연대의 남쪽 철수로를 끊고 고립시켰으나 국군 제7연대는 연료를 다 소진하였기 때문에 인민지원군이 쳐놓은 바리케이드 지점까지 도달하지도 못하였다. 온정리에서 포로로 잡힌 미군 고문단보다 차라리 한국군 포로가 더 늠름한 데가 있었다. 특히 6사단은 한국군 중에서는 가장 싸움을 잘한다는 부대였다. 한국전 종료 후 최종평가에서 한국군 중에 가장 싸움을 잘하는 부대는 1위가 육군 6사단 육망성부대, 2위가 육군 1사단 백선엽부대, 3위가 해병대, 4위가 육군 3사단 백골부대, 5위가 육군 수도사단 맹호부대이었다. 다음 날인 10월 26일 오전 7시 국군 제6사단 7연대는 압록강을 향해 멋모르고 진격작전을 계속하고 있었다. 이날은 새벽부터 내린 눈으로 사냐가 하얗게 뒤덮인 가운데 제7연대 제1대대가 초산을 향해 전진하고 있었다. 이때 초산 일대에는 북한군 제8사단 소속의 혼성부대 연대 규모가 집결하고 있었다. 국군 제7연대 1대대는 초산 남쪽 6km 지점에서 그들과 마주쳐 약 1시간가량 격전을 벌여 격퇴시켰다. 이 교전으로 한국군 제1대대는 초산읍에 도달하였고 천병소대는 압록강변의 초산에 도달하여 강변에 태극기를 꽂고 이승만 대통령에게 헌수한다고 수통에 압록강물을 담았다. 잠시나마 한반도는 북진통일이 완수된 것으로 착각하기도 하였다. 국군 6사단 중에서도 가장 용감했다고 알려진 제7연대의 연대장 임부택은 원래 일본군 사병 출신이다. 임부택은 한국군이 모태가 된 조선경찰 예비대의 창설 멤버이다. 그때 그는 대한민국 사병군번 제1번인 11001번과 함께 중사계급장을 달고 한국 육군이 모태가 된 제1연대 제1대대 A중대 선임 하사관이 되었다. 그러나 4개월 후인 46년 5월 1일에 미 군정청이 조선경찰 예비대 훈련소를 만들자 입교하여
약 한 달간 훈련을 받고 소위로 임관되었다. 소위가 된 이후 5년 만인 50년 6.25 증에는 중령 계급장을 달고 중부전선 최전방을 방어하는 제7연대장을 맡고 있었다. 제6사단장의 홍안희 청년 당시 29세 김종우 대령은 일본 중앙대를 다니다가 일본의 학병으로 태평양 전쟁에 참전했었다. 해방이 되고 미 군정청이 45년 12월 5일에 군사영어 학교를 만들자 입교하여 현재의 소위 참의가 되었다. 이처럼 이남의 주력 군인은 대부분 일본군 출신이고 이북의 인민군 주력은 대부분이 일본군에 항거하던 독립군 출신이었다. 남한 측은 그때까지 대규모 중공군이 들어와 있는지를 모르고 있었으며 10월 26일 당일에 중국 인민지원군 본대는 추가로 제66군, 제50군이 압록강을 도하하고 있었다. 이 중 정저성을 군단장으로 하는 제50군은 전에 국민당 전계의 제60군으로서 48년 10월 17일 창촌에서 공산당에 투항하여 해방군 50군으로 편입된 군대이다. 때문에 이들의 장비는 거의 전부가 미제였고 미군과 작전하는 요령을 가장 잘 알고 있었다. 동시에 사상적으로는 아주 큰 약점을 가지고 있는 부대였다. 10월 27일 저녁 대유동 중국지원군 사령부 가 건물에서는 조선의 기름등불이 밝게 타고 있었다. 벙더화이, 덩화, 홍세주, 한센추, 제팡, 그리고 조선의 박이루가 머리를 맞대고 지도를 보며 팽팽한 김장감 속에서 작전을 짜고 있었다. 조선 측에서 파견 근무한 북한 인민군 여군전사 리미숙과 상등병 서정희가 잔일을 돕고 있고 특파원 천시우롱과 마오아닝도 이를 도우며 한쪽에 자리를 하고 있다. 벙더하이는 뒷짐을 지고 왔다 갔다 하다가 돌연 소리를 질렀다. 도대체 389는 왜 이렇게 속도가 느린 거야? 량싱추가 완전히 일을 망치고 있지 않아? 이렇게 중대한 임무를 맡은 자가 아직 공격 목표 지점에도 가지 못했으니 답답해서 살 수 있어야지. 량싱추는 이번에는 이런 실수를 하였지만 다음번의 2차 전역 때는 유엔군 1만 1천 명을 섬멸하여 벙더하이가 축하 전문에서 389군 만세라고 하여 389군이 일명 만세군이 되었지만 1차 전역에서 이런 실수를 저지르고 있었다. 량싱추는 모든 일에 신중을 기하기로 유명하다. 그와 마오아닝과의 이야기도 유명하다. 처음 중국 정부에서 10월 8일 조선의 파병을 결심하고 동북 변방군을 중국인민지원군이라고 이름을 바꾸었을 때 마오아닝은 북경기계공장 본공장 총지부 부서기로 있었다. 마오아닝은 벌써 3일 전에 자기도 지원군에 참여하겠노라고 제1착으로 자원하였다. 마오쩌둥은 물론 은계히 승낙했었다. 며칠 후에 마오아닝은 38군단장 량싱추를 찾아와서 말했다. 량 군단장, 나도 38군에서 연대장을 하나 맡고 싶은데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하자 량싱추는 웃으며 대답하였다. 38군에서 연대장을 맡고 있는 사람은 90%가 고참 홍군 출신이에요. 당신은 아직 신병인데 연대장을 맡겠다고요? 총정치부의 샤오화 부주임은 18살인데도 지금 연대 정의를 맡고 있지 않아요? 나는 지금 28살이에요. 왜 연대장을 못 맡아요? 생각해보지요. 마오아닝은 군대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는 듯 하였다. 그리고 조선에 대한 관념도 상당히 문제의 소지가 있었다. 조선은 옛날에 중국이었지 않아요? 우리 옛 나라에 간다니까 기분이 좋네요. 전쟁터를 그렇게 만만히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조선은 지금은 엄연히 외국입니다. 조선인은 반대로 중국이 옛날에 조선이었다고도 말한답니다. 뭐라고요? 량싱추는 웃으며 그 자리를 피했으나 끝내 연대장은 주지 않았다. 연대장이란 자리가 얼마나 위험한 자리인데 전투 경험도 부족한 주석의 아들을 최전선으로 가라고 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그의 조선에 대한 관념도 자기로서는 크게 나무랄 위치에 있지도 않았다. 10월 27일은
39군 제117사단과 40군 일부가 이미 운산 북쪽에 도착하여 국군 제1사단과 전투에 들어갔다. 제124단도 벌써 온정 북쪽의 구두동에 이르러 국군 제6사단 19연대 소속의 이계대대와 전투를 개시하고 있었다. 40군도 벌써 황초령에 도착하였다. 그런데 38군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덩하가 보고하였다. 38군의 행군 속도가 너무 느려서 목표 지점인 희천까지는 60km나 떨어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희천 일대에 반격을 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조선의 여군 2사람이 따끈한 엽차로 모두 컵을 바꾸어 놓는데도 아무도 차를 입에 대는 사람이 없다. 무거운 침묵만 흐르고 있었다. 재팡이 신중하게 적정 보고를 하였다. 지금 한국군은 동남 서남 방향에서 온정리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온정리에 있는 우리 지원군을 협공하려는 것이 분명합니다. 희천에 있던 상대의 주력은 이미 철수한 듯합니다. 벙더하이는 상당히 흥분하고 있었다. 말들 좀 해봐요. 이를 어쩌면 좋지? 다른 무슨 방도가 없을까? 그물에 다 잡아넣은 대어를 놓치고 있지 않아? 홍세주가 한참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다. 벙총, 원래의 계획을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희천의 적을 공격한다는 계획은 포기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따라서 초산 쪽에 있는 제40군 주력을 동원해서 온정으로 몰려드는 국군을 격퇴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제40군 일부는 국군 제6사단 7연대를 완전히 포위한 다음 희천, 운산에 있는 상대 6, 7개 연대가 지원해 오기를 기다렸다가 제38, 39, 40군을 집중시켜 운산 북쪽에서 한꺼번에 공격하면 좋을 듯합니다. 덩화와 한센추가 홍세주의 말을 거들었다. 지금 상황에서는 홍동지의 작전 계획이 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묵묵히 듣고 있던 펑더하이가 결정을 내린다. 좋소. 그렇게 합시다. 지금 즉각 각 군 사단에 전문을 보내서 이 사실을 알리도록. 10월 28일 오후가 되도록 지원군 사령부의 수뇌부에서는 작전 보고를 듣고 작전 상황을 검토하고 작전 계획을 세우느라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덩화가 보고하였다. 벌써 적과 대치한 지 하루가 지났습니다. 오늘 비로소 국군 제8사단 10연대의 2개 대대가 희천에서 운정 쪽으로 지원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국군 제8사단의 주력은 여전히 희천 구장에 있으며 제1사단도 운산 북쪽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는 적을 북쪽으로 유인하려는 것인데 아마 그것은 실현되기 어렵겠습니다. 이어서 재팡이 보고하였다. 조선의 한국군 제6사단 7연대는 더 이상 공격할 생각을 하지 않고 고강 남쪽으로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미군 제24단과 영국군 제27여단은 여전히 서쪽으로 몰려와 각각 태천 동남쪽과 정주 서쪽으로 진격해 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양펑한 비서가 펑더하이를 향해 사령관 동지, 마오 주석으로부터의 전보입니다 하며 전문을 건넨다. 펑더하이는 급히 전문을 읽더니 말하였다. 지금 마오 주석의 말씀은 이번 공세의 관건은 고장 조산에 있는 국군 제6사단 7연대를 확실히 붙잡아 도망가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반드시 국군 제1, 6, 8사단이 증언을 할 것이며 그때는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3개군을 분산시키지 말고 한꺼번에 집중시켜 공세를 펴나가면 공격 효과를 발휘하고 적을 섬멸하기에 수월할 것이라는 거예요. 펑더하이는 잠시 작전 구상을 하더니 결심이 선 듯 모두에게 말하였다. 제40군 주력은 온정으로 향하는 상대를 신속히 물리친 뒤 남하하라. 제40군 118사단은 제50군 148사단과 연합하여 고장에 있는 국군 제6사단 7연대를 공격하라. 제39군 115사단은 태천 구성 구간의 도로를 점령해서 미 제24사단의 북진을 차단하고 병력을 집중해서 운산의 국군 제1사단을 포위한 뒤 공격 기회를 누리고 있으라. 제38군은 신속하게 희천을 점령한 뒤 구장, 군우리 쪽으로 돌격하라. 그와 동시에 제66군은
구성으로 전진해서 미 제24사단의 북진을 협력하여 저지하라. 이상. 다른 질문이 없으면 즉시 실시할 것. 10월 28일 낮 제124단은 온정리 동쪽의 구두동에서 희천으로부터 서쪽으로 오고 있는 한국군 제19연대의 2개 대대 병력과 마주쳤다. 인민지원군은 한국군 제6사단, 제8사단의 다른 부대가 구원하러 오게 하기 위하여 오직 사단의 부분 병력만으로 그들과 대치하였다. 그런데 그날 밤이 되자 사태는 인민지원군이 바라는 대로 되지 않았다. 한국군 제8사단은 제10연대의 다른 2개 대대만으로 구두동으로 출동하고 전 사단의 주력이 여전히 구장동에 머무르고 있었고 한국군 제1사단도 단지 운산 북쪽에 머무르고 있을 뿐이었다. 벙더하이는 한국의 제2군이 계략에 빠지지 않는 것을 보고 제119사단과 제120사단에게 명하여 먼저 그들 제10연대와 제19연대를 분쇄하라 하였다. 그리고 제118사단은 제50군의 제148사단과 협력하여 그들 제7연대를 공격하라 하였다. 그날 밤 자정 이후에는 제119사단과 120사단을 시켜 온정 동쪽에서 신속하게 국군 제10연대와 19연대를 공격하라 하였으나 인민지원군의 공격을 받고 쫓겨 후퇴하는 한국 병사들은 중국 측에서 설치한 바리케이드마저 치우고 차량과 대포를 이끌고 빠져나갔다. 그러나 29일 낮이 되자 한국군은 이미 하룻밤 격전으로 4개 대대가 섬멸되었다. 인민지원군 제40군은 그들로부터 20여 문의 유탄포와 60여 량의 차량을 누익하고 400여 명의 국군을 생포하였다. 이때 한국군 제6사단 전체에서 많이 살아남은 부대는 가장 북쪽으로 들어갔던 제7연대뿐이었다. 이 연대 전체는 구장에서 회합하여 회목동으로 철수하려 하고 있었다. 제118사단이 설정한 계획 중에는 이 연대가 도망가는 것을 저지하고 다시 148사단과 합동으로 그들을 섬멸하는 것이었다. 29일 한국군 7연대는 고장 남쪽의 용곡동을 경유하여 철수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나 인민지원군은 벌써 28일 저녁에 용곡 판평 구간에 저격 진지를 구축해 놓고 있었다. 그런 줄도 모르고 그들은 그날 오전 9시쯤에 고장 이남 20마일 32km 지점과 용곡동 부근의 인민지원군 제118사단 353연대의 구역 안으로 들어왔고 인민지원군은 갑자기 나타나 집중 사격을 가하였다. 뜻하지 않은 사격을 받은 국군 제7연대는 전투기와 곡사포 지원을 받으며 되려 인민지원군 진지를 공격해왔으나 별 성과는 거두지 못하였고 오히려 인민지원군에게 측면 포위되고 말았다. 국군 제6사단 사단사령부에서는 연대 인원은 중형 장비를 버리고 산간지구를 넘어 회목동을 향하여 포위망을 뚫고 나오라 하였다. 한국군이 동태를 파악한 인민지원군 제118사단은 148사단의 지원을 기다릴 사이도 없이 직접 최후의 공격을 발동하였다. 2시간 동안의 치열한 전투 끝에 한국군 제7연대는 전열을 잃고 뿔뿔이 흩어졌다. 연대 병력 중 다행히 살아남은 자는 모두 깊은 산속으로 숨어들었고 인민지원군 제118사단은 추격과 수색 작전을 병행하였다. 10월 30일이 되자 대체적으로 제7연대의 조직은 와해되었고 임부택 연대장을 포함한 장교 875명과 사병 3,552명은 산속으로 뿔뿔이 흩어져 도망쳤다. 제7연대는 부연대장 최영수 중령, 제2대대장 김종수 중령, 제3대대장 조한섭 소령이 포로가 되었으며 중대장 12명 중 5명이 전사하는 참변을 당하였다. 아울러 미군 고문단 해리 플레밍 소령은 전신에 15곳의 상처를 입고 중국 병사에게 생포되었다.